설 연휴 정치권은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연휴에도 당대표에 도전할지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상식 전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부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어제 설 당일에 떡국을 나누고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면서 조용한 명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앞으로 각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집중해야 될 국정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윤 대통령께서 UAE 순방과 스위스 순방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결국은 경제 행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앞다투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 확장적 금융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 고물가에 시달렸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금리 인상의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영향을 줬고 그리고 대출금리, 특히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펼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나름 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안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자본시장의 재구조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펼쳤단 말이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윤 정부가 펼친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예산 위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하지만 올해 첫 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예산을 첫 집행하는 첫 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해의 의미를 담고 경제 행보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민생 경제 행보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국정 과제가 있을까요? 예, 윤 대통령께서도 연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화물연대 대응이랄지 또 부동산 완화, 또 법인세 인하 같은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중도층을 향한 정책과 메시지도 계속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과도 협치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번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자신의 정치 방식,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서 살아오시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직도 검찰 소집단의 윤석열 사단의 보스라는 그런 좁은 인식의 틀에 갇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사라는 것이 상명하복, 수직적인 조직 체계, 그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조직을 장악하려 하고 소통보다는 좀 억누르려 하고 힘을 또 이렇게 써서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 강하다. 이런 게 보면은 이번에 그 나경원 출마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고 또 이제 이란이나 또 전에 바이든 날리면 같은 그런 외교 무대에서도 보스로 살아왔으니까 보스는 좀 폼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멋있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하들 앞에서 바이든 찾아가서 뭐 조금밖에 이야기 못하고 한 그런 걸 이제 아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들 강요들 앞에서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런 말도 쓰고 또 이란에 대해서도 또 검사로서의 피의자와 검사로서의 대결적인 그런 자세 이런 게 그대로 여과없이 투영되어 나온다. 그래서 이번 연휴 동안에 뭐 구체적인 정책과 메시지도 중요하시겠지만 어떤 자신의 소통 방식이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국정 과제, 앞으로 남은 국정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지율이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38.7%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2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인 상황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소폭 하락을 했지만서도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폭 하락의 범위가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 얘기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안정세다. 그렇게 진단하고 싶고요. 물론 소폭 하락에 대한 배경을 굳이 짚으라고 한다면은 이번 당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선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핵심이 서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란과 스위스
순방을 통해서 굉장한 경제 성과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의 정치 공세, 그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발언한 그 발언을 가지고 오히려 국익에 저해되는 그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고, 이란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미국을 주도한 전 세계가 핵 확산 금지에 탈퇴한 그 국제 제재를 안 그래도 어려운 그런 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는데 뺨 때린 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익을 이용해서 나쁜 그런 정치 공세가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자금을 달라, 이런 형태로 갔단 말이죠. 예. 그러한 것들이 투영된 것이지, 그 외에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올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 정책에 올인한다면은 지금의 안정적인 지지율이 앞으로도 더 안정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더 반등하는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 당시의 득표보다는 10%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아주 안 좋았다가 최근에 네. 이제 화물연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수층에 어필하는 대북 강경 메시지 이런 걸 내므로써 조금 상승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창근 대표님이 방금 이제 이란 적 발언 거기에 대해서 뭐 야당의 문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도 근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국익을 관련된 문제에서 야당이 너무 정부 여당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는 여당은 조용히 하고 정부에서 일을 수습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앞다퉈서 나가가지고 지금 막 문제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우리 의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란을 하고 UAE 간의 사이가 나쁜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또 하태경 의원은 이란을 악당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또 안철수 의원께서도 이란에 사과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야당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소폭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대응,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지금 조야에 들끓고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설 민심 밥상에 오르내린 것 중에 가장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김기현 의원 보면 김기현 의원이 28.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이 안철수 의원이 19.3%,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대로 한 조사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14.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지자와 이 당원 간의 민심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나타난 양상들을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희 전당대 룰이 이제 100% 당원이라고 해서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 저 여론조사가 100% 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예. 다만 여론조사라는 게 일희일비할 수 없고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요. 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나경원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맞고요. 이런 결과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결국은 단연 중심에 서 있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겠죠. 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고, 그 얘기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받고 있는 지지율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가 핵심이겠죠. 과연 김기현 전 원내대표한테 이동하겠느냐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이동하겠느냐, 그게 핵심일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민심의 추이와 당심의 추이가 과연 괴리가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저희 당원이 과거 26만 당원일 때하고 다르게 지금 84만 당원이란 말이죠. 84만 당원의 규모는 전체 유권자의 약 3% 내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얘기는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흐름으로 간다면은 앞으로 변수가 남아있겠지만 그 변수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표심이 가느냐, 그것만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외의 전체의 흐름은 김경원 원내대표는 상승 추세에 있고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하향 추세, 안철수 전 대표는 보합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 또 다른 변수를 굳이 하나 더 꽂으라면 본격 후보 등록 이후에 펼쳐지는 TV 토론의 3번, 예. 그리고 7번의
연설 기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 당심들이 아마 좌우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눈여겨 볼 지점이 그 선두 후보가 50%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만큼 양자 대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기현, 안철수 간의 양자 대결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간의 양자 대결에서 물론 이제 지지 설문조사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더 앞서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남은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남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윤심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윤심이 정말로 결정적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비꼬 와서 말하기를 뭐 윤심 경연 대회냐, 이건 윤 대통령을 향한 뭐 헌정 콘서트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김기현으로 이제 거의 이제 굳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요. 뭐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추격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막판에 큰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한 50만 정도 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다.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을 해봤지만은 지금 온라인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실망적인 현상,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하고 비교해서 이번 전당대회 특성을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우경화되고 있다. 그래서 태극기나 박근혜 뭐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들이 이분들하고 지금 합종 연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초선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번에는 김웅, 그다음에 누굽니까 네. 그 국힘에 지금 홍보수사지부 홍보수사지 김은혜, 예, 네, 김은혜 예. 후보, 그다음에 이준수 후보 같은 이런 초선의 또는 영선의 원외 주당 위원장들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전부 다 중진급 이상이다. 그래서 신진 세력이 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전과 정책 대결이 실종된 그야말로 윤심의 경영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고 젊은 20대, 40대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통제도 받지 않는 이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출마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 귀국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 본의와 관련됐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지지율 3위를 기록하는 등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출마 여부를 밝히게 된다면 언제쯤 밝히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출마 여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출마 여부를 만약에 밝힌다면 그것은 금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2월 3일부터가 후보 등록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 주말을 넘기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 개인적인 사견을 발표한다면 아마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그 진원지가 아까 이상민 전 위원장께서는 윤심 그리고 저희 전당대회를 걱정해 주시면서 마치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데요. 그건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도 그 갈등의 중심도 결국은 나경원 전 부위원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은 나경원 부위원장께서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여야가 전 국민이 다 걱정하는 학교 출산율 최저라는 그러한 사태를 딛기 위해 출범한 단체고 그러한 위원회고 정부 기구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구에 앞서서 그건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부위원장 자리를 던지고 전당대회 출마했다. 그게 갈등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으로서 결자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출마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를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는 입장이지만 정치를 왜 하는가? 그것을 되묻는다면은 그것은 과연 뭔가 소명감입니다. 사명감이고 그 반대의 급부에 있는 것은 그와 더불어서 가는 본인의 꿈, 미래에 해당되겠죠. 그런 걸 조합해 봤을 때 나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실패 이후에 나름 부침을 겪으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그러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또다시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 이후에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경쟁을 해서 또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저출산 부위원장 위원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출마는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추수 연휴에 이래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분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슈 메이킹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검색량은 나 의원에 대한 검색량이 훨씬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왜 출마를 정말로 큰 정치를 꿈꾸고 계신다면 이분이 출마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의힘을 사실은 어떤 자기가 컨트롤하기 쉬운 당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들이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뭐 집권당에일수록 뭐 나름대로 통제도 하고 뭐 어떻게든지 좀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놓고 표신하게 그렇게 여당을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의 민주적 활동이라는 기본적인 대전제, 헌법적 가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나경원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전행과 억압에 맞서가지고 싸워서 한번 내 진정한 모습을 보이겠다. 투사적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치를 내걸면서 출마를 할 경우에 썩 패배를 하더라도 큰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뭐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됐을 때 이 안철수 의원과의 뭐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이제 나경원 전 부위원장 캠프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초반에는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말씀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러한 수도권 가치연대, 수도권 연대란 자체가 저는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용어고 그러한 어떤 뭐랄까 합종 연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당대회는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저희 당이 맞이하는 최대 이벤트입니다. 이 전당대회를 기치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다수당이 되어야지만 정권의 주도권을 가져가는데요. 전국의 주도권을. 네. 그러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 연대다, 가치 연대다 이런 말은 또 다른 개파,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오히려 내세워서 당심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자제하고 정말 전 국민들이 원하는 게 민생이고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그 정도로 당원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 당원을 위한 메시지, 그런 정책과 메시지로 승부하시는 게 맞지. 그러니까 수도권 연대니 이러한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더 이상 안 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출마를 하고 뭐 단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까 앞서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좀 어떻게 분산이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봤을 때는 이제 나경원 전 대표의 전 부위원장의 표가 정확하게 이제 김기현 대 나경원으로 갔을 때는 나경원으로 남아 있는 플러스 안철수로 오는 거겠죠. 예. 하지만 김기현 대 안철수로 갔을 때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표가 여론조사 추이로 봤을 때는 김기현 쪽으로 가는 게 한 60%, 안철수 후보로 가는 게 한 40%로 봐지는 거죠. 그런데 김기현 대 나경원으로 갔을 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예. 그 표는 이제 오히려 김기현 쪽으로 가는 게 많은 거죠. 실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이 결과가 과연 중요하냐?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의 이동이라는 게 캠프 입장에서도. 하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의 이동이라는 건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죠. 예. TV 토론이라는 게 남았고 7번의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7번의 연설과 TV 토론에 의해서 당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지난 전당대회 때 2021년 전당대회 때 목격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준석 최연소 당대표라는 그러한 결과물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보 간의 합종연회, 그런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민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현재 시점에서는 김기현대 나경원, 김기현대 안철수에 의해서 이동되는 양이 좀 달라지지만 그것이 아마 7번의 연설과 3번의 TV 토론을 거친다면은 그러한 흐름도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설 연휴 주말 이틀 동안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가 SNS에 한 지역방송 토론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 내용이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를 또 소환한 것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부분인데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 민심이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 민심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화두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연휴 직전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이재명이 보고를 받고 이제 또 승인했다고 또 그렇게 뭐 어떤 경력을 통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아마 밥상머리에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듣고 뭐 또 토론도 하고 하셨을 텐데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정말 인대한 기우제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왕 나온 것은 추측이나 억측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추리 또는 기껏해야 히어세이라고 전문 증거 남들이 들은 진술서에 나온 거 예, 이런 것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았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뭐 언급되어 오던 변호사비 대환 문제 이것은 기소장 영장 청구 사회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 반면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대장동의 그 토건 세력 또는 이제 개발 세력, 예, 뭐 시정을 담당하는 세력 여기에다가 한쪽 방면에 뭉쳐져 있는데 사실은 대장동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득이 이 막대한 이득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반대편의 이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반대편의 카르텔은 뭐냐면 거대한 법조 기득권 카르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자분들이 여러분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9억 받은 예. 기자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사회 구조에서 뭐랄까 기득권이 최상층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먹이 사슬이 가장 끝에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판사와 검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김만배 씨가 이 기자들한테 이 9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검사나 판사들에게 돈을 안 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또 증거도 나오고 있잖아요. 곽상도 의원 50억 수수 하셔가지고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돼 있죠. 또 거기다가 박영수 의원은 김만배가 박영수 의원의 친척인 이기성인가 하는 그분한테 105억 원을 뭐 줬다 하는 진술이 나와 있고 또 그 따님이 박영수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지도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파면 팔수록 법조인이나 국힘 관계 인사만 나옵니다. 자, 권순일 대법관 나오죠. 그 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나오죠. 최재경 전 민정수석 나오죠. 최근에는 윤갑건, 강찬우, 신경식 이런 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0억을 받고 1,155억을 남욱에게 대출해가지고 이 예. 대장동 부지매의 종잣돈을 마련했던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윤석열 당시 담당 주임검사가 커피 타주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가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화동인 3호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규명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의의 여신이 눈을 한쪽에만 부릅뜨고 있다. 한쪽은 애써 눈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정의가 아니다. 예.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 이 문제가 만약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까지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예. 특검이라는 이런 수단이라도 저는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사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김만배 지분 절반이 이재명에 간다라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기도 했고 그러면은 이 실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냐,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냐라는 반대쪽에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검찰의 카르텔, 박영수 전 특검을 위시로 한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대장동 사건은 이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증거와 관련해서는 진술도 일관된 진술이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게 진실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0억 클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50억 클럽은 이미 일단락이 된 사건입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그게 A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A 사건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미 종지부를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 상황은 이재명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동규 그리고 정진상, 김용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그것이 선거 자금으로 공여됐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새로의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왔던 그분 몫이다 하는 부분이 규명이 안 된 것들이 8억 뇌물, 40억 뇌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절반은 50억 클럽에 의해서 이미 종지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진술에 의해서 시작된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그 사건의 출발은 뭐냐? 그것은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한 사건이에요. 왜냐? 이재명에 의해서 시작됐고 이재명에 의해서 결재가 났다고 하는 게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진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결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50% 플러스 한 주. 그래서 성남도시공사가 그러한 이익을 제한을 하고 도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무려 수천억에 달하는 이익금이 민간에서 가져가게 됐고 그 천화동인 1호가 바로 김만배의 것이고 그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바로 그분 예.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 것의 몫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 자금의 흐름이 김만배가 자기가 대여해서 470여억을 뺐단 말이죠. 그 470여억을 뺐고 그 470여억의 흐름을 쫓다 보니 은닉한 자금도 찾아냈고 검찰이 그리고 쌍방울로 인해서 시작된 시비 발행 그 시비 발행에 나모 이모씨라고 하는 분양 대행업자 토목 사업자가 100억을 공유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비를 매수한 회사에 또 다른 M&A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자금의 원천은 바로 김만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럼 그 자금이 과연 그분 거라고 하는 그분을 위한 자금 세탁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김만배가 자기가 끝까지 밝히지 않아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김만배의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쫓다 보면은 증거는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혐의가 없으면 왜 부르겠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검찰이 공작이다, 검찰이 모든 것을 짜맞추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락된 사건과 새로 예. 출발한 사건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은 이재명 전 대표를 왜 자꾸 소환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첫 번째 소환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5줄짜리 서면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소환은 대장동 소환이 아니라 성남FC 사건이에요. 성남FC도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던 사건인데 미진했고 새로운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게 뭐냐? 네. 특정 기업에 특정한 혜택을 주는 그런 문건이 나왔는데도 정작 출석에서는 모르쇠를 일관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소환은 대장동에 대한 소환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은요. 하나의 사건에도 20번 넘게 소환합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에 향한 검찰의 소환인데 왜 그 부분은 건들지 않고 왜 이재명 대표만 소환하느냐.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
저도 반론을 좀 네.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이창훈 패널께서 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 뭐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진술도 일관된 진술이면 그 증거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김성태가 태국에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이재명 대표 알지 못한다 그랬죠. 김만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자기들한테 이익을 뺏어가려고 공산당 같은 사람이다.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이 사건의 뭐 기획자다, 설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성남의 뜰 SPC죠. 여기에 지분의 5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확정 이익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이익으로 안 하고 비율로 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성남시가. 그러나 비율로 하게 되면 공사비를 자꾸 부풀립니다.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비율로 하지 말고 확정 이익으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 투자를 합니다. 뭐 하나은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행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액이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확정 이익으로 해가지고 가져간 것은 이분들도 확정 이익으로 했거든요. 이율 25%. 굉장히 높은 이율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4천억이 넘는 수익 중에서 35억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화천대유는 단 1%를 투자하고도 뭐 수천억, 2천억 가까운, 1,000억 가까운 그런 이율을 가져갔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해서 수사는 그냥 하라 이거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나면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나름대로 어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반대편 대장동 세력 법적 칼퇴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이거를 묻는 국민들이 조사에는 정당하다는 비율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전 무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이제 부당함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법대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비율이 많이 나온 것이지만 만약에 그럼 김건희 여사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경찰과 이런 데서도 기소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찬반 비율을 물으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를 모른다고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오랫동안 모신 비서실장은 두 분이 잘 아는 사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정 이익을 사건 구조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확정 이익을 제안한 것은 확정 이익을 성남도시공사에 돌아가는 이익을 확정 이익으로 고정시킨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상식 전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